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75세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을 돕겠다고 집을 팔아 전 재산을 건넸다가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이야기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 혹시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나라 60세 이상 부모 4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35살 자녀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움으로 시작합니다. 전세 보증금, 결혼 자금, 혹은 빚을 막아주기 위한 긴급 지원.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조금만 더, 이번만 더가 반복되면서 부모의 노후 자금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부모의 빈 지갑과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르다, 우리 자식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생각으로 자산을 내주었다가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 인연의 4가지 모습, 은혜를 갚는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 빚을 갚는 인연, 그리고 빚을 되찾는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굴레에 빠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헌신하면서도 내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언젠가 당신도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늦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7세 이도현 씨의 현관 앞에는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다. 바로 낡은 운동화였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35년 넘게 근무하며 매일같이 출근길을 함께했던 신발. 가죽은 닳아 색이 바랬고 밑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그는 그 운동화를 버리지 못했다. 저 신발처럼 나도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 씨는 3년 전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에 쥔 큰돈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제는 내 노후가 조금은 든든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퇴직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찾아왔다. 35이 넘었지만 아직 안정된 직장이 없었던 아들은 결혼을 준비한다며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도 빨리 자리 잡을 거예요. 그 말에 이 씨는 고민 끝에 퇴직금 절반 가까이를 건넸다. 남은 절반은 노후 생활비로 간직하고 싶었지만 며칠 뒤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울먹였다. 결국 그는 남은 퇴직금마저 나누어 주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이 잘 되면 됐지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들어간 사업은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고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빚만 남긴 채 사라졌다. 딸 역시 학업은 이어갔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결국 자식 둘 다 부모에게 기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말리지 않았다. 여보, 우리가 벌어둔 게 있으니
자식들 돕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의 살림이 눈에 띄게 빠듯해졌다.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매달 70여만 원이 전부였다. 부부가 함께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는 아파트 경비일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나가기도 했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렇게 지쳐 돌아올 때마다 현관 앞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신발끈은 달아떨어져 나가 있었고 바닥은 기울어져 더는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요즘 학교 다니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이미 줄 수 있는 건 다 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아내는 점점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돼. 우리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들만 바라보다가 우리 노후가 망가지면 어떡해? 하지만 이 씨는 차마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다. 늘 마음속에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들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다. 빚을 정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뿐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입술 끝에서는 여전히 알겠다. 이번만 돕겠다는 말이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운동화는 이미 형태를 잃고 구겨져 있었다. 마치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전부 닳아 없어진 것만 같았다. 자식이란 게 뭘까? 부모는 끝없이 내어줘야 하는 존재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도현 씨는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 한쪽 구석, 낡은 운동화가 여전히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신발을 손에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출근길을 재촉하던 시간, 공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대열에 서 있지 않았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운동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막내로 들어가던 첫날, 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공장 바닥에서 구르며 버티고 수십 년간 야근을 이어오던 날들에도 그 운동화는 늘 곁에 있었다. 저 신발처럼 나도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걸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또 나갔어? 새벽마다 어디 다녀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말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이번에만 좀 더 도와주시면 진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집을 빼야 할지도 몰라요. 이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이제는 연금으로만 근근히 버티고 있었고 약값과 관리비만 내도 빠듯했다. 아들아, 아빠도 이제는 더는 힘들다. 어렵게 꺼낸 한마디는 스스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방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신발은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만큼 해져 있었지만 그는 그 운동화를 버리지 못했다. 내가 걸어온 길,
내 삶이 다 여기 묻어 있는 건데 버리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김 씨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도현 씨,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애들한테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남의 눈에까지 비치는 현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는 작게 대답했다. 뭐, 부모 마음이 그렇지요. 다 내 자식인데.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짙은 허무가 따라왔다. 아내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여보, 이제는 그만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부모라는 이름이, 자식이라는 무게가 그를 단단히 묶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딸이 집에 들를 때면 그는 딸의 가방 속을 슬쩍 보곤 했다. 책과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지갑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짠했다. 딸도 사실 힘겹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더는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 괴롭게 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현관 앞 운동화를 손에 들고 말했다. 내가 내 발을 지탱해 준 건 30년 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쓸모를 다했구나. 하지만 너를 버리면 내가 살아온 세월마저 버리는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이제는 우리부터 챙겨야 해. 하지만 그 말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미 자식들에게 퍼줄 만큼 퍼준 뒤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더욱 낡아빠진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신발은 마치 말없는 증인처럼 그의 삶을 비추고 있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자신은 비어버린 노후. 그것이 지금 그의 현실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5세 김성호 씨는 지난해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그는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퇴직하면서 1억 8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대기업 퇴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건 퇴직 이후의 태도와 준비였다. 김 씨의 집 현관 앞에는 언제나 반짝이는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낡고 해진 신발이 아니라 늘 닦여있는 새 운동화다. 아침이면 그는 그 신발을 신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이 풍경은 그가 매일 지켜온 습관의 결과였다. 그는 말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삶을 내 발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면 결국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사실 김 씨도 젊은 시절에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뒷바라지했다. 그러나 그는 원칙을 지켰다. 내가 진짜 원한다면 스스로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로 해결해라. 아빠는 생활비와 등록금 정도까지만 지원한다.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았다. 지금은 해외 기업에서 당당히 일하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 딸이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요즘 웬만한 집은 억 단위로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다 해주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의 서운한 눈빛 앞에서 김 씨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너희 신혼집 전세금 전부를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마. 대신 나머지는 너희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결국 딸은 남편과 힘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몇 년이 지나 스스로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갔다. 김 씨의 선택은 자식들에게는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태도가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덕분에 김 씨 부부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퇴직금을 전부 자녀에게 넘기지 않고 일부는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했고 일부는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두었다. 2025년 현재 물가가 크게 오르고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많은 부모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김 씨 부부는 달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덕분에 매달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온다. 그는 말한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 씨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새 운동화를 신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한다.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오히려 여행 경비를 보태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마음이었다. 주변 이웃들이 자식한테 너무 단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단호함이 곧 지혜였음을 증명했다. 자식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딸은 가끔 말한다. 아빠가 그때 원칙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도 지금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어요. 김 씨의 집 현관 앞에서 반짝이는 운동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의 원칙과 태도를 상징하는 오브제였다. 달코해져 무너진 신발과는 정반대로 빛나는 운동화는 자신을 지키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결과였다. 그는 스스로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가 없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자식이란 건 끝없이 퍼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동반자지. 김성호 씨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일상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됐다. 아침에는 새 운동화를 신고 공원에서 걷기를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다. 저녁이면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탁구를 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말했다. 일할 때도 바빴지만 지금이 더 바쁘고 더 실해요. 주변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차이가 드러나곤 했다. 옆집 최 씨는 퇴직 후 아들에게 모든 퇴직금을 내줬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고, 성호 씨. 자네는 좋겠어. 매달 연금이랑 투자 수익이 있으니. 난 지금 전기세도 밀려서 통장 잔고를 보기가 무서워. 최 씨의 한숨은 무거웠다. 김 씨는 마음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느꼈다. 그의 아내 역시 달라졌다. 여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해둔 덕분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지. 요즘 친구들 보면 손주 용돈 주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 하더라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주를 볼 때도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지도록 원칙을 세웠다. 자녀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원칙을 이해했다.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며 가끔 부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밝았다. 아버지, 그때 힘들어도 제 힘으로 버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딸 역시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결혼 초에는 불만을 표했던 그녀도 이제는 부모의 방식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고령화와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물가 상승률은 매달 체감할 정도였고 병원비는 꾸준히 늘어났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노인 빈곤율 OECD 최악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그는 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을 확보했고 의료비를 위해 따로 준비해 둔 비상 자금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이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두 발로 설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아이들도 우리를 존경하지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사실이었다. 어느 날 복지관 강좌에서 노후 재무 설계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강사는 통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노인 4명 중 1명이 빈곤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노후를 즐기며 봉사하고 취미를 누립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김 씨에게 향했다. 그는 쑥스러워 웃으며 말했다. 저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지 않고 내 노후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김 씨는 현관 앞에 놓인 반짝이는 운동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달아빠진 신발이 아니라 늘 새 것처럼 닦인 운동화. 그것은 그의 원칙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내 발로 내 길을 걸어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거지.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아내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고 딸은 손주와 함께 들렀다. 아들은 해외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틀어주었다. 가족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내는 그 모습은 앞서 봤던 서글픈 사례와는 정반대였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집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통계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 세대 혹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현실이에요. 특히 2025년 지금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병원비와 돌봄 비용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상위권, 고령층 의료비 폭등, 이런 자막들 말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들의 은퇴 자산을 너무 빨리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35이 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의존하는 성인 자녀가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녀 독립을 늦추고 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나 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려면 최소 몇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정부도 결혼 출산 관련 증여 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 자산이 너무 이른 시기에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나 도움이라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잠식당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연구를 보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무제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거나 빚 보증을 서주는 경우 자녀의 노동시장 차별 의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동기가 약해지는 거죠. 유럽과 북미 가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런 의존성은 더 강해진다고 해요.
결국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자립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을 늦추고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내부의 과도한 이전, 즉 부모 세대의 자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경우 결국 부모는 공적 복지에 의존하게 되고 자녀 세대 역시 빚부담을 떠안는 이중의 위기가 발생한다고요. 이것은 단지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경고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보건 분야 리뷰에서는 은퇴 자산을 급격히 잃은 노년층이 만성질환 관리나 약제 구입, 재활 서비스 이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빠져나가면 건강 관리도 흔들리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통계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헌신할 때 노후 빈곤과 생활고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해외 연구는 거기에 더해 그런 헌신이 자녀의 독립까지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두 가지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계선을 세운 부모는 자녀도 스스로 성장하게 만들고 본인의 노후도 지켜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택한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만 늘리고 자신은 고립과 빈곤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도덕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와 연구가 말해주듯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정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국내 통계도 해외 연구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와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요. 부모가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켜내야 가족 전체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 돌봄 병원 동행, 식사 지원 같은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100세 시대 어르신 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드리며 활동비를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금융안심 서비스를 운영해 고령층이 자녀나 주변인에게 금전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무료 재무 상담과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 본인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 구청 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 치매 조기검진, 여가 프로그램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해외의 사례예요. 우리와 비슷하게 가족 의존이 강했던 일본은 이미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장기 요양보험을 도입해 부모가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을 돌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집으로 요양 서비스가 들어오고 재활이나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부양 의무자 조항을 폐지해 자녀가 부모의 요양비를 무조건 책임지는 구조를 바꾸었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 요양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자녀 세대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사회적 장치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노후 문제를 가족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사회적 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 자산을 지켜내고 지자체의 지원과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며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들을 참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단호해 보일 수 있어도 내 노후 자산을 지키고 지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해외의 사례처럼 제도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도 당당하고 스스로도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건 무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해주는 기회와 부모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니까요. 낡은 신발은 바람에 꺾이고 새 신발은 햇살을 따라 걷는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우리가 걷는 길이 곧 인생이다. 여러분, 앞에서 보신 두 사람의 삶 너무나 달랐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자녀에게 내어주고 결국 고립과 빈곤 속에 주저앉았던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내며 자녀에게는 자립의 힘을 선물하고 지금은 반짝이는 운동화를 신고 당당히 삶을 즐기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 부모로 살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할 건 분명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여야 하고 부모의 헌신은 무제한의 퍼줌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켜낼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며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단순합니다. 낡아 무너져버린 운동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햇살 속 반짝이는 운동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 우리의 웃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부모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모의 헌신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식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의 노후는 눈물 아닌 미소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집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나는 아직도 낡은 집에 살고 있고 친구는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아직 국산차라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던 적 말입니다. 순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느껴보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비교가 우리 자존감을 단 한 번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끝없는 경쟁에 지쳐갑니다. 자존감은 남과의 우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키는 신념 내가 걸어온 길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으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끝없는 비교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애들이 온다는데 뭐 입고 나가지? 안방에서 옷장을 열어 젖히던 김도현 씨는 손에 든 반팔 티셔츠를 힐끗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로고가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누가 봐도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티셔츠였다. 그는 이 티셔츠를 입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옆집 박 사장이 자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3년 전 대기업 영업 부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30해 넘게 회사에 몸담고 받았던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노후가 크게 불안하진 않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달랐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아내와 본인의 병원비,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여전히 들어가는 지원금까지.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임에서 만나는 후배들, 심지어 교회 친구들까지. 다들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 저 집은 아파트를 새로 갈아탔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한몫 잡았다더라. 연금만 받아도 한 달에 넉넉히 100만 원 넘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김 씨 귀에는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옷장 구석에 잡혀있는 그 짝퉁 명품 티셔츠를 꺼내 입곤 했다. 진짜 명품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만큼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다. 지난달 동창 모임 자리에서도 그랬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근황을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은퇴 후에도 컨설팅 일로 월 몇백은 번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다른 친구는 아들네가 외제차 뽑아줘서 같이 타고 다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김 씨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는 그날도 짝퉁 티셔츠를 꼭 챙겨 입고 갔다. 도현아, 티가 딱 봐도 짝퉁인데 왜 그걸 입고 왔냐?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동창 한 명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보, 나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이 들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당신 예전에는 영업부장으로 직원들 수십 명을 이끌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옆집 사장이나 친구들이랑 비교만 하니까 더 힘든 거야. 우리가 가진 건 그대로인데 왜 자꾸 남들만 커 보이는지. 그날 밤 김 씨는 한참을 뒤척였다. 눈앞에는 친구들이 입고 온 옷, 타고 온 차, 올린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소리. 넌 뒤처진 거야. 넌 초라해진 거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진짜 부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대출을 잔뜩 끌어안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에게 받는 지원 덕에 사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남들은 모두 나보다 잘 산다는 생각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교회 모임에 나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한 집사가 은근히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다들 집을 한두 채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연금도 잘 나오고. 그래도 우리 세대는 준비를 잘한 것 같아. 김 씨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자신이 받은 퇴직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한때는 든든하다 여겼던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아내와 작은 다툼이 있었다. 도현 씨, 제발 그 티셔츠 좀 버려. 애들도 다 알 거야. 왜 그렇게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해? 여보, 나도 알아. 근데 그거라도 입고 나가야 덜 무시받을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김 씨 마음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해 점점 더 지쳐가는 자신.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김 씨는 가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며칠 뒤 큰아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던 자리였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활짝 웃는 아들을 바라보던 김도현 씨는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장만했다는 고급 음식 재료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대출 좀 더 받아서 아파트 평수 넓혔어요. 아이가 크니까 방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굳어졌다. 아내는 잘했다라며 웃었지만 김 씨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듯했다. 퇴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과 대출이 있더라도 넓은 집에서 당당히 사는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오늘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 무슨 생각했어? 여보,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당신은 초라하지 않아. 다만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쉽게 와닿지 않았다. 김 씨 눈에는 아들의 성공만이 크게 보였고 자신이 가진 작은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는 더더욱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옷장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손에는 또다시 그 짝퉁 명품 티셔츠가 들려 있었다. 내일 교회 모임에서라도 이걸 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옷걸이에 걸어두는데 안방으로 들어온 딸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빠, 그 옷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더 멋져 보여.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멋지다. 하지만 지금껏 자신은 그 말을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다. 늘 옆집, 친구, 동창, 심지어 자식과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주민들과 작은 산책 모임에 나갔다. 모임의 리더 격인 박 사장은 어김없이 새로 산 운동복과 고급 운동화를 뽐내며 걸었다. 다른 이들도 역시 사장님은 다른 애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김 씨는 괜히 옆에 서기 민망해 일부러 뒤쪽으로 걸음을 늦췄다. 그런데 그때 함께 걷던 한 노인이 무심히 말했다. 내가 보니 부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 사실 속사정은 달라. 겉으로만 빛나 보이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기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인 거야. 그 말은 흘려들릴 수도 있었지만 김 씨 귀에는 깊게 꽂혔다. 문득 자신의 짝퉁 티셔츠가 떠올랐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는 그 허세가 결국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집 거실에 앉아있던 김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그 티셔츠 버리자. 그거 입을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옷장 구석에 있던 티셔츠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순간 김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다. 여전히 동창 단톡방에는 오늘 새 차 뽑았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교회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공유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짝퉁 티셔츠를 꺼내 입지는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걸어온 길도 충분히 값지다.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할아버지는 나랑 항상 같이 놀아주잖아. 그 짧은 말이 김 씨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남들과 비교하며 애써 꾸미려 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진짜 자존감은 남의 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인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김 씨는 산책 모임에서도 일부러 앞줄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전히 박 사장은 비싼 운동화를 자랑했지만 김 씨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당당히 걸었다.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도현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을 건넸다. 그 순간 김 씨는 알았다. 주변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가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이정호 씨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 그를 두고 참 부러운 노후를 사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 씨는 25년간 시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고 대단한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지만 지금 그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평생 동안 남과의 비교 대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꾸려왔기 때문이다. 이 씨가 공직에 들어갔을 때는 80년대 초반이었다.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대기업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자랑했고 또 어떤 이는 사업을 시작해 일찍부터 큰 차를 몰고 다녔다. 그럴 때마다 가족 모임에서는 늘 너도 사기업 가면 돈 더 벌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꾸준히 받는 게 마음이 편해.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동창들 중 일부는 IMF 때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근무했고 결국 25년 근속을 마치며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연금으로 220만 원 남짓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다. 그는 퇴직 직후 아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여보, 이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만큼만 쓰면서 살자. 아내의 말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둘은 오래전부터 합의한 것이 있었다. 남들처럼 큰 아파트를 욕심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아가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굳이 넓은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웃들은 다르게 움직였다. 같은 시청에서 일하던 동료는 퇴직하자마자 대출을 받아 더 큰 아파트로 옮겼고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이 있는 사기업을 다녔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은 불안정해졌다. 집값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실패한 창업 때문에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이 씨는 작은 집을 지키면서 그 안을 더 아늑하게 꾸며갔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대신 편안한 의자를 두었고 주방은 손수손질한 나무 선반으로 바꿨다. 덕분에 집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녀들도 그를 존경했다. 큰아들은 아버지, 요즘 동네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데 우리 집은 늘 안정적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작은 딸도 친구 아버지는 은퇴 후에 돈 때문에 가족들하고 맨날 싸운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태도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옆집이 무슨 차를 타든 친구가 몇 평 아파트에 살든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오늘도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의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저녁에는 손주를 돌보러 온 자녀와 함께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었다. 해외여행이나 고급 취미는 없었지만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과 텃밭 가꾸기에 참여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 안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면서도 작은 여유는 문화생활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가끔 이렇게 회상하곤 한다. 내가 영업부장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매달 연금이 나오니 마음은 늘 든든해. 남들처럼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훨씬 편하지. 이웃들도 그를 보며 말한다. 이 씨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이 진짜 부자 같아 보여. 퇴직 후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이정호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을 천천히 걷는다. 날씨가 조금 추워도 무릎이 아파도 그는 습관처럼 1시간가량 산책을 한다. 돈은 쓰면 줄지만 건강은 지키면 오래 간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공원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 씨가 스스로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든 장치였다. 공원에 가면 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최신형 등산화를 신고 걷는 이도 있고 값비싼 스포츠 웨어를 걸친 이도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늘 10년 가까이 신은 운동화를 신고 나온다. 처음엔 조금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남이 뭘 입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산책으로 얻는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이 습관 덕에 그는 은퇴 후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다. 반면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에는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무너져 건강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몇몇은 결국 의료비 때문에 연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쏟아붓기도 했다. 이 씨의 경제생활 역시 단순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20만 원 가운데 생활비는 150만 원 선에서 맞췄다. 나머지는 의료비 비상금과 작은 저축으로 돌렸다. 아내와는 매월 초 수첩에 지출 계획을 손으로 적었다. 여보, 이번 달은 손주 생일이 있으니까 외식비를 조금 더 쓰자. 좋아, 대신 식재료비는 조금 줄이면 되겠네. 이런 대화가 습관처럼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이 씨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좋지, 그 사람들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국내 여행을 즐겼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 바닷가. 버스를 타고 작은 여관에 묵고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이 오히려 더 즐거웠다. 큰돈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지역사회 활동이었다. 이 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들어갔고 아내는 노인대학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었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며 어울리다 보니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의 활기가 되살아났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솔직히 저도 직장에서 성과급이 적으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집 평수가 작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면서 배워요. 결국 자기 기준을 지켜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비교의 삶을 살던 주변인들과 이 씨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 한때 나는 연금보다 사업이 낫다며 퇴직금을 투자했던 친구는 최근 편의점 사업에 실패해 원룸으로 이사했다. 또 다른 친구는 대출로 넓은 아파트를 샀다가 금리 인상에 휘청이며 집을 급히 내놓는 처지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걸어온 거구나. 물론 이 씨의 삶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해 아내가 작은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하지만 평소 저축해둔 비상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 만약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렸거나 비교 심리에 휘둘려 빚을 냈다면 이런 위기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 씨 부부의 하루는 더 단순해졌다. 아침 산책, 점심은 시장에서 장본 재료로 집밥, 오후엔 손주 돌보기, 저녁엔 복지관 활동. 주변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 단조로운 삶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정작 그들 부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불안이 없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부자가 많아 보이는 세상이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비교의 늪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어섰고 올해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4집 중 1집이 넘는다는 겁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213만 가구가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옆집의 웃음소리, 친구의 집 크기, 자식이 사주는 선물 이런 것들이 나의 현실과 늘 비교되는 겁니다. 의료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년에 쓰는 진료비가 평균 52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만 따져도 120만 원 이상이에요.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 안팎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줄이고 자녀 지원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 다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보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남과 비교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위, 주거 수준, 외모 같은 비교 가능한 항목일수록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지적해요. 비교를 통해 얻는 건 잠깐의 우월감일 뿐, 결국은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진짜 자존감은 비교가 불가능한 가치관, 신념, 취향에서 자라난다. 이 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이 비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 노인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일하지만 노후에는 가장 가난하다라는 뼈아픈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도적인 불안감도 큽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이미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믿기 어려우니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다시 비교로 이어집니다. 옆집은 집을 2채 갖고 있다는데 나는 연금도 불안하니 나는 잘못 살았나 하고 자책하는 거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이미 74%를 넘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사용은 90%가 넘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비교의 무대입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세차 사진을 올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순간 나의 일상은 초라해지고 남의 삶은 화려해 보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해외 논문들을 보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향 비교, 즉,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일이 반복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커진다고 합니다. 능력 중심으로 비교하는 게시물을 볼 때 단순 의견을 비교할 때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높은 의료비, 불안한 연금,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비교 문화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비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사례가 더 와닿는 겁니다. 짝퉁 티셔츠를 입으며 허세로 자존감을 채우려 했던 분의 불행한 삶과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연금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지킨 분의 삶.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제도나 경제적 배경보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졌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기준을 세웠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건강 플러스라는 사업을 통해 경로당 중심으로 운동교실과 함께 걷기 모임,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갱신적 소통 대신 실제 삶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행복마을 톡톡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텃밭 가꾸기, 전통놀이, 나들이 등 일상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경제적인 상황이나 스마트폰 소식보다 마음속 만족을 채우는 데 집중하죠. 또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르신 문화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합창단, 서예교실, 실버악기 밴드 등을 경로당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비교의 자극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자존감 회복과 자신만의 취향 취미에 집중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빠른 고령화와 노년층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법을 2015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역 내 주민센터,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 결과 노인들이 집 안에서도 친구 같은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비교보다 공동체 속 소속감을 더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죠. 또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대표적인데 활동 전담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령자가 자원봉사나 특별한 관심사 가구 제작, 음악, 생활기술 기반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대신 사람 간의 교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실제 조언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거주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실버 문화 활동이라고 검색만 해보세요. 시민들이 모여 웃고 배우는 수업, 걷기 모임, 운동교실, 공예반, 시니어 공부방 등 이미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둘째, 만약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이 비교나 시기심을 불러온다면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모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해 보세요.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나 건강 플러스처럼 경로당의 실버 운동교실,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등에 정기 참여해 보시고요. 실제 만남에서 받는 격려와 공감은 온라인 반짝 자극보다 훨씬 더 삶의 의미를 북돋아 줍니다. 셋째, 지역에 없다면 스스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에는 같이 동네 산책하기, 격주로 반찬 나눔 공동 주방 열기, 적은 회비 내고 합창 모임이나 독서 모임 만들기처럼요.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제도가 아니라도 나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풍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경제적 여유나 제도적 기반이 허락한다면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 기반 커뮤니티 케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지방정부에 제안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도 마을 기반 커뮤니티 돌봄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민센터에 전달하거나 지자체 공론장을 활용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보다 우리의 기준을 지키도록 돕는 체계적인 문화가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대비 사례 비교의 함정에 빠진 노인과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며 안정된 노후를 보낸 노인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제도나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비교가 아닌 내 기준, 경쟁이 아닌 공동체, 허세가 아닌 취향을 선택하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빛이 스며들면 더 깊이 빛나는 강물처럼 우리의 노후도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길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짝퉁 티셔츠 하나로 허세를 부리며 주변과 끝없이 자신을 비교하다 결국 무너져버린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신만의 취향과 신념을 지켜가며 매일을 감사로 채워가는 또 다른 한 사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를 맞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허세 대신 진심을 선택하며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꽃처럼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 세상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러나 존중과 감사의 세상은 끝없는 충만함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 후자의 길을 선택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깊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젠 집이 날 잡아먹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내 집이 은퇴 후엔 족쇄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58살 박성호 씨는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집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엔 이 집이면 노후가 든든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금리는 2배 가까이 오르고 생활비와 관리비, 세금까지 불어나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수입을 넘어섰습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고작 몇십만 원, 결국 병원비는 카드 빚으로 메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전후 가구의 자산 중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금융자산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50대, 60대가 적지 않습니다. 집은 있는데 정작 생활비가 없어 병원비 식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나만은 아니겠지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금리와 물가가 다시 오르면 준비 안 된 사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된 도심 아파트,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64살 이광석 씨는 퇴직 전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전자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으며 야근과 주말 특근을 밥 먹듯 했고, 그렇게 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전세금 일부를 보태 지금 살고 있는 30년 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노후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죠. 이 씨가 이 집을 산 건 2021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집값은 매달 치솟았고 주변에서는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는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집을 사고 단톡방에선 계약서 사진과 시세 상승 소식이 자랑처럼 올라왔습니다. 이 씨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퇴직이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2%대였고 당시엔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달아 오르면서 대출이자는 순식간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80만 원을 넘겼고 여기에 관리비와 재산세가 겹치면서 퇴직 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15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금은 아직 수령 나이가 안 돼 생활비는 마땅한 수입 없이 아내의 반찬 가게 수익과 적금 깨서 메워야 했습니다. 문제는 집이 현금화되기 어려운 오래된 도심 아파트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다 보니 수도 배관이 자주 터지고 주방 싱크대 배수관은 겨울마다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보일러가 고장 나 수백만 원을 들여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이 집은 팔리기도 쉽지 않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한숨만 늘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주민들 간 의견이 갈려 몇 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겨울엔 거실 난방만 켰습니다.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남은 나물을 가져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갔고 고기 반찬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올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손주들도 버스비와 밥값이 부담돼 몇 달째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한때 집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집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지인들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친구는 시세가 떨어져 팔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는 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매수자가 없어 전세를 돌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집값은 올랐는데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전보다 30% 이상 지출이 늘었습니다. 달걀 한 판, 식용유 한 통, 라면 몇 개와 채소 몇 가지를 담으면 장바구니가 금세 채워지고 결제 금액은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면 이 씨 부부의 통장은 항상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상담받았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지 않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 남짓, 그것도 대출금 상환을 먼저 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자라고 했지만 이 씨는 집을 떠난다는 생각이 버겁기만 합니다. 30년 동안 쌓인 추억과 노력의 결과물이기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는 누수 자국이 번지고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시설 노후화로 수리비가 더 들 수밖에 없다며 다음 달부터 관리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관리비가 오르면 다음 달 생활비에서 어디를 줄여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무겁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광석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내의 반찬 가게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점이 들어서면서 단골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매출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수입에서 고정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금도 해약한 지 오래라 이젠 비상금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실에 놓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그 얇은 종이가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말 끝은 늘 흐려졌습니다. 팔면 대출을 갚고도 조금은 남겠지만 남은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반짝 반등을 보였지만 오래된 도심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부진했습니다. 이 씨의 아파트 역시 매물로 내놨지만 몇 달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오는 전화는 대부분 전세 문의뿐이었고 매매를 원한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는 대출 규제가 강해져서 살 사람들도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길, 이 씨는 복도 끝 벽에 번진 곰팡이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걸 또 고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족 간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내는 반찬 가게 일로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딸과 사위는 각자 아이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손주 돌잔치 이후로는 만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전화통화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잘 지내요로 시작해 다음에 봐요로 끝나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지만 생활이 버거워 자녀에게 도움을 청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된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선풍기와 주방 환풍기를 아껴 썼음에도 예년보다 2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기사가 떠오르자 이 씨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내년엔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냉장고 속 채소며 반찬통이 전부 돈으로 보였습니다. 8월 초 그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시세 기준 월 9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출이자를 먼저 갚아야 해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상담원은 그래도 고정 수입이 생기면 훨씬 나아진다고 권했지만 이 씨는 선뜻 서류에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지막 선택 같아 두려웠습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아내와의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더 늦기 전에 결정합시다. 이렇게는 못 버텨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갈래 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을 지키며 버티는 길, 다른 하나는 과감히 팔고
새 출발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노후 재무 설계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유지비가 드는 소비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60대 부부가 집을 팔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겨 매달 생활비 부담을 줄였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 부부는 집을 팔아야 숨통이 트인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 씨는 강연장을 나서며 발걸음이 무겁고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팔아서 현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집을 지킬 것인지.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빌딩 숲과 주차장에 줄지어 선 낡은 승용차들, 그리고 벽에 금이 간 복도 천장이 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67살의 김선규 씨입니다. 김 씨는 경남 창원에서 25년 동안 조선소 설계팀에서 근무한 뒤 58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모아온 예적금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집 한 채는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과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김 씨 부부가 살던 곳은 준공 20년이 지난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팔아서 쓰면 생활비가 되는 현금보다 못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생활비와 의료비, 예비비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퇴직금과 저축까지 합쳐 총 5억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그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2억 원은 안전한 금융상품과 연금형 상품에 분산 투자해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1억 원은 비상금과 의료비 준비금으로 CMA와 예금에 나눠 넣었습니다. 셋째, 남은 2억 원으로 경남 김해 외곽의 신축 전세 아파트에 계약했습니다. 전세로 살면 주거비는 덜 들고 남은 자산은 온전히 자신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 김 씨 부부의 생활은 여유로웠습니다. 매달 연금형 상품에서 160만 원이 들어오고 예전 직장 퇴직자 모임에서 소개받은 민간연금에서 추가로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30년 넘게 가입해둔 종신보험에서 매월 나오는 생활자금 30만 원까지 더해져 부부의 월 고정 수입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이 없었기에 매달 지출을 해도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1시간가량 걷고 돌아와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복지관의 탁구 모임에 나갑니다. 저녁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손주가 보고 싶으면 기차를 타고 부산 딸 집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교통비나 외식비를 써도 다음 달 카드 결제액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결정이 빛을 발한 것은 2023년과 2024년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의 주변 친구들 중 상당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내놓거나 생활비를 줄이느라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금과 채권에서 받는 이자가 올라 매달 수입이
2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남들이 힘들 때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대비도 철저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전부터 실손보험과 암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2024년 초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덕분에 비상금은 손대지 않았고 생활비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 부부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없으니 서로를 탓하거나 다투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내는 집은 없지만 우리 삶은 더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고정자산 대신 유연하게 돈을 쓰고 경험을 쌓는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김 씨 부부는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2번은 국내 여행을 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봤고 올겨울에는 대만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를 미리 예약해도 자산과 수입 구조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가끔 옛 직장 동료 모임에 나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그때 집 안 팔았으면 지금 힘들었겠다.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이 있어도 먹고 살 돈이 없으면 그건 짐이지 자산이 아니에요. 물론 김 씨도 불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연금과 이자, 수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산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말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월 20만 원 남짓이지만 그 수입은 전부 여행 경비로 모읍니다. 김 씨 부부의 삶은 집이 전 재산이었던 주변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집을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집값 하락도 금리 인상도 아니야. 준비 안 된 마음과 구조지. 자, 이번에는 앞서 들려드린 사례와 관련해서 실제 해외 통계와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OECD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10명 중 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주거 문제와 결합하면 이 수치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 집값과 소득의 격차를 보여주는 가격 대비 소득 지표, 영어로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 평균보다 높게 유지될수록 집을 사거나 유지하는 부담이 커지고 다른 소비나 의료여가 지출이 줄어든다고 해외 보고서들은 지적합니다. 부채 쪽을 살펴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약 90% 안팎으로 국제 비교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금리 변동이 바로 가계로 전이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에서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 충격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산 빈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집이라는 큰 자산을 갖고 있어도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죠. OECD의 자산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경우 비상지출이 생기면 대응이 어렵고 주택 보유율이 높아도 빈곤 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노후 소득의 핵심인 연금도 중요합니다. OECD의 아시아 태평양 연금 지표를 보면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 대체율이 40%도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즉,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환경에서는 고정 지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해외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의료 돌봄 지출이 늘어나고 집값과 금리 변동이 부채 많은 가계에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고령 부양비는 앞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곧 노후 생활 안정성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해외 통계와 연구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집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높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변동금리 대출이 많고 연금 대체율이 낮으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환경이 겹치면 노후의 위험은 통계적으로도 크게 증가합니다. 결국 앞서 보신 두 가지 사례, 한쪽은 불안정하고 다른 한쪽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자산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갖췄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든 겁니다. 해외 자료들도 반복해서 강조하죠. 유동화가 어려운 집 한 채에 모든 걸 묶어두면 파도가 몰려올 때 버티기 힘들지만 수입원을 분산시킨 사람은 금리 물가집감 변동의 파고를 훨씬 잘 넘긴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지금 가진 자산과 지출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주거 의료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 긴급한 생활 지원, 가사 간병 서비스,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후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저리의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나 의료비 등 꼭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부산시는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화장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시설도 설치해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복지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고령자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해 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에 안전 설비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은 임대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합니다. 덴마크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적극 추진해 고령자가 기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방문간 재활 서비스 식사 배달 등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이 정책 덕분에 시설 입소 비율이 낮아지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모델을 참고해 주거와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전세금 반환 보증 리버스 모기지 등 금융 상품을 적극 검토하라고 조언합니다. 단 모든 상품은 조건과 수령액, 상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FIN이 사이트나 공적 상담 창구를 통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정지출 중에서도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강좌, 자원봉사 활동 등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도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자산 구조 점검, 지자체 국가 프로그램 활용, 해외의 성공 사례, 벤치마킹, 금융보험 수단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앞서 소개했던 불안한 노후 대신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한숨이 무겁게 내려앉는 집이 있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웃음꽃이 피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 재산이 오래된 도심 아파트 한 채에 묶여 금리와 생활비의 파도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그 집은 젊은 시절 땀과 노력을 담은 결실이었지만 노후에는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고 주거생활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매일을 여유와 웃음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에게 집은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라도 바꾸자는 결심으로 안정된 내일을 만드는 길입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주택연금이나 금융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작은 선택과 준비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내일이 햇살이 드는 창가처럼 따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준비했고, 그래서 내 노후는 참 행복하다.